생존 우선순위 2025년 3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미로중대 유럽 기축으로의 이행인가, 반 NED와 반 나토 및 우크라이나 정전 협상에서 보이는 트럼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엔도 다카시가 3월 23일 날 기고한 내용입니다. 중국 문제 글로벌 연구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ED 전미 민주주의 기금을 재정 지원하는 USAID 미 합중국 국제개발청을 해체하기 위해 움직여 3월 19일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담당해온 나토군 최고사령관 포스트의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뉴스가 나왔다. 이는 나토 해체를 시사한다. NED 해체, 나토 해체는 중로 양국에 있어서도 참으로 환영할 일이다. 젤렌스키가 없이 하면 어떻겠냐고 트럼프에게 물밑에서 제안한 것도 시진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썼다. NED는 1983년부터 세계의 반미적 정권에 대해 내정 간섭을 실시하고 그 나라의 불만 분자를 지원해 반미 정권을 전복시키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에 강요해 왔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이든이 사리사욕을 위해 일으킨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단언했다. NED의 움직임은 트럼프의 정치 신조와 모순된다. 그런데 게다가 트럼프 1.0 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노벨 평화상을 따내려고 북한 김정은과 회담하던 트럼프를 막았던 네오콘 일파를 트럼프를 미화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인형들은 독일 로즈 먼데이 커니벌에 이런 사진이 세 명이 뭐 지금 짝짝꿍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인형을 전시한 것 같습니다. 중국 출생이 보는 시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글은. 그래도 기승전 중공 해체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2월 25일에는 NED의 웹사이트에 지원 활동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성명이 표명되었을 정도다. NED가 마이단 혁명을 일으켜 친러 정권을 전복시켰기 때문에 크림반도를 점거했다. 이에 우크라이나에 있어서의 친미 괴뢰 정권이었던 포로셴코 정권에 있어서의 NED의 압력은 끊어진 적이 없다. 러시아 국내에도 들어와 반정부 운동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푸틴에게 NED야말로 최대의 정적이다. 반나토로 엮이는 미러중, 물음표는 제가 붙여봤습니다. 현재 나토 그 방위비 분담금의 퍼센트를 보면은 미국이 65.6%로 가장 많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최고 사령관으로부터 미군이 빠진다는 것은 나토 해체를 향해 미국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바로 반응하여 3월 18일에 외신 트럼프의 싱크탱크는 EU 해체를 추진, 유럽은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시선으로 EU 해체를 분석하고 기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정전 협상 미뤄중 입장이 일치한다. 트럼프 폭스 뉴스서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잘 지내고 싶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트럼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정전 문제를 서두르는 것은 조기 해결한 뒤 중국 공격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 유럽 문제, 중동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다음에는 동아시아, 중국을 겨냥해서 할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예견이 됐는데, 이 그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정면으로 부인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네요.
이 의견을 낸 사람은 중국 출생입니다. 중국 출생이고 그 일본으로 넘어와서 그 일본인이 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의향이 있음. 나우세다 대통령 블룸버그에서 2025년 3월 21일 날 금요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발트해 국가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수의 우리군 병력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우세다는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 후 블룸버그의 올리버 크룩과 대화를 나눴다 했을 때 이 리투아니아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리투아니아 요 바로 밑에 있는 칼라닌그라드가 러시아領이죠. 러시아 땅이고 요 발트해 상국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인데 이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를 거치지는 않고 요 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리투아니아 군 병력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베바드 국가정보장관이 방일 다음번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방문하고 싶다. 제2차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장관급 일본 방문은 처음인가 3월 24일 FNN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정보 부문을 총괄하는 게버드 국가정보장관이 일본 등 4개국을 방문했다고 발표. 취임 후 첫 외유로 일본과 태국, 인도, 프랑스를 방문했다. 이 중 일본에서는 정보당국의 간부나 외교 관계자와 회담해 미일 간 정보협력 강화 등을 도모했다고 한다. 다음 방문 때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해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는 동시에 핵 확산 방지와 핵전쟁 회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 베바드 씨는 과거에는 방위부의 증액 등을 실시하는 일본 정부의 안전보장 정책에 경계심을 나타냈었는데 근시안적인 지도자가 재군비화된 일본과 다시 대치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등으로 SNS에 투고해 그 후 연방의회의 공청회에서 이것을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국 방문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 수준으로는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최고 정보 책임자인데 각 나라의 대화 의제는 다를까? 어떤 것일까? 자, 태국은 아니고 인도도 핵을 가지고 있죠. 프랑스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태국 방문의 의미는 뭘까? 이게 매우 궁금합니다. 태국에도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살고 있죠. 이렇게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정보기관장으로서 어떤 취지로 방문을 했는지가 매우 궁금하네요. 제 수준으로는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그런 방문만 했었다는 거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국내 휘발유 생산 소비 최대 역대, 전기차 캐즘 속 수요 건재, 물음표. 국내 정유사 영업이익 크게 추락한 원인을 취재해보라고 제가 얘기해보고 싶네요. 김강석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3월 2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작년 휘발유 생산량 1억 8,847만 배럴 역대 최대, 휘발유 내부 소비량도 9,504만 배럴 최대치기로 국내 휘발유차 등록 대수 1,242만 10만 대 이상 증가를 했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인데 그 글의 설명을 표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페트로넷, 대한석유공사의 페트로넷은
휘발유 생산량이 1억 8,847만 배럴 8.5% 증가했고 내수 소비량은 9,540만 배럴 4만 배럴 이렇게 그 5.2%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뺀 게 생산을 했으니까 수출을 한 거로 되는데 이걸 계산해 봤어요. 수출 증가량이 더 많았습니다. 12%. 그리고 자동차 대수를 보면은 국토해양부 통계인데 2024년에는 1242만 대, 2023년보다 10만 6천 대가 더 증가했다고 그러고 전기차는 68만 4,244대로서 2024년도 3년 54만 3천 9천 대에서 14만 대로 크게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게 된 이유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부족한 충전 인프라, 화재 위험을 비롯한 안정성 우려 등이 꼽혔다. 배출가스 문제로 경유 및 액화 석유가스, LPG 차량이 줄면서 휘발유 차량으로 수요가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취재를 했네요.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각국은 단기적으로 화석 연료 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청정 에너지 공급을 빠르게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그래서 상징적으로 전기차가 불타는 그것을 찍힌 사진인데 전기차는 달과 화성에 갔을 때 필요해서 실험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중공은 석유 에너지 패권에서 휘둘리지 않으려고 탈피하려는 목적도 전기차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세계 시장을 전기차로 지배하겠다 하는데 너무 과잉 생산이고 덤핑 수출하는 게 지금 문제로 이미 바이든 정권 때 앨런 재무장관이 중국까지 찾아가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죠. 베네수엘라 미국 추방 항공편 다시 수락 합의. 마르기오니 베르무데스 AFP에서 3월 2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깽단 조직으로서 기소된 200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이 엘살바도르로 송출된 지 일주일 만에 미국에서 출발하는 추가 추방 항공편을 받아들이기로 워싱턴과 합의했다고 토요일 날 발표. 일요일의 여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이후 베네수엘라에 도착하는 이민자들이 5번째 비행이 될 것이다. 2월 이후 약 900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송환되었으며 대부분은 미국에서 일부는 멕시코에서 송환되었다. 지난달 트럼프는 석유 대기업 세브론의 베네수엘라 사업 허가를 취소하여 카라카스의 흔들리는 경제에 타격을 입혔다. 워싱턴의 마두로의 2024년 재선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은 트럼프의 새 임기가 시작될 때 미국 특사단이 카라카스에서 회담을 갖는 등 관계에 대한 희망이 빛을 보였었다. 미국은 2022년 바이든이 시작한 계획에 따라 입국이 허가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수십만 명의 법적 지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제 30일 안에 출국해야 한다. 이 사진은 출국을 당하는 베네수엘라인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미국 입국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이민 단속으로 여정이 끝난 베네수엘라인들은 2025년 3월 멕시코에서 귀국길에 올랐다는 요 멕시코에서 베네수엘라로 귀국길에 올랐다. 마두로 정권이 싫어가지고 대고 했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미국 석유 대기업 세브론을 압박을 해가지고 니들이 거기서 장사해 먹으려면은 그 좀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압력을 주니까 바로 마두로한테 영향이 오니까 빨리 돌려보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우리나라 국민인데 제가 잘해야죠. 이런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좌우간 미국은 불법 이민자들, 적법하게 시민권을 따지 못한 사람들을 대거 이제는 추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센시티브국으로 지정,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방귀로 한국의 원전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 23일 날 이정선이라는 한국 사람 같은데 일본 JB프레스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한국이 추가될 예정인 것은 가장 낮은 4단계의 기타 국가로 대만, 이스라엘 등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 현재 25개국이 민감한 국가로 지정돼 있는데 한국이 가세하면 26개국이 된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한겨레지에 따르면 3월 초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 한국이 민감한 국가 목록에 추가된다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현연하지 않는 진짜 원인, 정치권이 민간국 지정에 대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민간국 지정 배경 파악에 바빴던 외교부는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공식 견해를 내놓았죠. 그래서 한국 정부 주변에서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특허권 분쟁이 원인이 됐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근데 최근에 그게 합의가 돼서 이제 공동으로 웨스팅하우스도 한국이 원전을 따더라도 원천 기술력에 합의를 받기 때문에 이익을 나누는 거로 합의가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한국의 역대 정권에서는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차원의 권한, 미국의 승인 없이도 핵연료만 사용 가능한 농도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있는데 이거를 한국에서도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다만 대통령이 탄핵되고 총리가 탄핵되고 29명의 강요가 탄핵된 한국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리고 600조에 이르는 대미 투자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막판에 바이든으로부터 강렬한 기습을 당한 셈이 분명하다. 독감, 계약 후 다시 증가세, 아동 청소년 환자 급증. 홍아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3월 20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1월 대구의 한 종합병원이 독감 환자들로 붐비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침이 완전히 나가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 얘기하니까 기침이 잠깐 나오네요. 겨울철 정점을 찍고 잦아들던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이 새 학기 개학과 함께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인다. 특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1주차 3월 9일에서 15일 동안 전국 300개 표본 의료기관에서 집계된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0.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주 8명 대비 약 35% 증가한 수치로 10주 만에 다시 유행 기준선 1000명당 8.6명을 넘어섰다. 한편 보건당국은 독감 외에도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백일해 등 아동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인파가 많이 보이는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하여 노인층 및 전 연령층에서도 독감이 더 확산되었을 수도 있다. 외국 여행, 중국이나 일본객들로부터도 확산될 수도 있다. 거기 다녀오고. 그런데도 중국 여행 모객 보도를 하는 세계일보라고 제가 얘기를 해보게 싶네요. 산청, 의성, 울주 등 동시 산불, 인명피해 10명, 축구장 4,600개 크게 불탔다. 윤 대통령은 산불 진화대원 공무원 명복비로 이재민 잘 도와주시라. 현재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뭔가 SNS에 올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진들을 여러 장 모아봤습니다. 사람들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산불, 산불 원인은 인재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고요. 끈질기게 되살아났다. 예초기 불씨가 드라이기 같은 바람 타고 대형 산불로. 최창한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3월 2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해서 주말 동안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40건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대부분의 사람의 부주의로 시작됐다. 전문가는 아궁이에 바짝 마른 불을 잔뜩 놓고 태우며 엄청나게 세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4명의 사망자를 낸 산청 산불은 인근 농장에서 예초기 사용 도중 발생한 불씨가 원인이었다. 의성 산불은 송유객이 묘지 정리 도중 실수로 불을 냈다. 경찰은 대구에서 거주하는 50대 남성을 실화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울주와 함양 산불도 모두 용접 작업 중에 튄 불씨가 원인으로 추정된답니다. 함양 사건은 경찰이 60대 실화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해 산불은 문중 묘지관리를 하던 60대가 과자봉지 태운 것이 원인이었다. 소풍 타고 확산, 드라이기 같은 상태. 경남 산청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지역의 실효 습도는 약 25%였다. 산불 예방 조치를 할 방안은 무엇인가? 간벌 볼목 싸움은 어떤가? 29명이나 탄핵이 된 정부가 무정부 상태에서 산불 예방 내무부 소관이라면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공무원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애들인데 이런 것도 근본 원인에는 이 탄핵 남발이 깔려 있는 거라고도 비판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얘기해보는, 지금 아마 비상대책회의를 내무부 장관 차관인가 대행이 하고 있는데 참 불쌍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비상지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허건날 끝나면은 배상해 주는 게 능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이런 이 날씨나 경험이나 계절적 그런 통계 등을 잘 알고 있는 정부 공무원이라면은 뭔가 해야 되고 예방 활동들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여러 군데서 산불이 날 수 있느냐, 이것도 괜한 의심을 들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방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날씨가 건조한 거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겠죠. 예. 과거 몇 년 전에도 제 중국인이 그 방화한 사건도 있었던 거 잡힌 적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3.6조 원 유상증자 목적, 해외 지상방산 조선해양 해양방산 거점을 확보하여 글로벌 방산 조선 해양 우주항공 톱티어로 한 단계 도약한다는 목표, 1.2조는 시설 자금으로 2.4조는 타법인 증권 취득으로 사용하겠다. 액면가 60만 5천 원의 발행가격, 요거 발행가격 결정할 때 시가는 75만 2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분석을 해봤는데, 뭐 재고 회전율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슬픈율도 매우 그 수익률이 좋죠. 그런데 레버리지율이 54.8%였습니다. 잘 나간다는 방산기업이 이것저것 돈을 갖다가 쓰다 보니까 54.8%, 50%가 넘으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은 대출은행에서 아니 에어로스페이스 잘 나가는 건 좋은데 부채 비율이 너무 높소. 이거 갚아야 되지 않겠소. 제 생각에는 첫째 증자를 결정한 게 더 이상 빚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출발의 근본 원인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월 2일 대규모 관세가 온다. 세금이 인상되면 고객에게 전가가 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직접 세금을 흡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뭐 여러 번 다루어진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관세는 일회성 가격 인상, 말 그대로 일시적일 뿐이다. 인프라가 되고서 계속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뜨거운 논쟁은 불러일으켜졌다는 얘기고요. 파월의 동결 발표 직후 금리, 트럼프는 SNS에 이렇게 게시, 미국의 관세가 곧 경제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니 연준 역시 인하해야 한다. 옳은 일을 해라 연준.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4월 1일은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 이유는 미국을 이용하려는 유일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이렇게 공격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EU 반독점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에 대해 법 위반을 발표하고 경쟁자들에게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전 세계적인 황야의 7인입니다. 여기에 제조업은 테슬라하고 뭐 한 두 군데고, 여기 엔비디아인가요? 나머지는 다 서비스업 개통입니다. 그래서 EU의 상품 무역 흑자는 미국한테 1,570억 유로의 흑자를 보고 있는데, EU의 서비스 무역 적자는 미국으로부터 1,090억 유로의 적자를 보고 있다. 여기에 관세를 붙인다면은 미국이 거기에 대응하겠다 이거죠. 참고적으로 2025년 OECD 경제 성장률 전망을 했는데 미국은 2.2% 상승한다. 독일은 0.4%, 캐나다는 0.7%, 멕시코는 1.3% 내려가고 일본은 1.1% 경제 성장하고 한국은 1.5%, 한국 한 1% 이하로 될 소지도 있다고 봐요. 딱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발언만 가득히 하고 간 코너 맥그리거, 그 UFC 무슨 선수라는데 아일랜드 출신인 모양이에요. 우리 아일랜드는 미국을 큰형으로 생각하며 큰형인 미국이 아일랜드를 보살피면 좋겠다. Our big sibl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We wish to take care by the big brothe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네가 알고 있구나.
우리는 너희들을 리틀 브라더를 작은 동생을 잘 돌봐 줄게. 이렇게. 그리고 이번 불법 이민자 추방 명령을 제동을 건 연방 판사한테 감히 판사 따위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반대하냐. 트럼프는 곧장 SNS에 글을 올려 해당 판사가 운동권 판사이며 뭐 액티비스트 뭐라고 돼 있습니다. 탄핵해야 된다고 말했다. 판사도 그러면 판사 탄핵을 하면은 법에서 또 재판을 해야 되는데 판사는 누가 탄핵하죠? 어디서 그러면 심판하죠? 그래서 연방 대법원장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답니다. 그 연방 대법원장은 벌써 오랫동안 해왔는데 공화당 대통령 시절 때 임명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자. 소득 대체율을 43%로 즉시 인상. 2026년부터 저는 좋은데 일단 지금 소득 대체율이 50%에서 41.5%까지 떨어져 있는데 43%로 받게 한다. 근데 그 돈을 누가 내냐? 젊은 사람들이 내는 거죠. 43%가 아니라 50% 드리고 싶은데 누가 낼 것인가? 낼 때 안 냈으니 당연히 기금 고갈 위협은 여전하다. 71년까지 버틸 수도 있긴 있다. 군 복무 크레딧 현재 6개월의 인정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여합의 이거보다 후퇴했답니다. 6개월 정도 국민연금을 낸 기간으로 산정해 준다 이게요. 애를 낳아도 이제 산정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 가격 인상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는 무엇으로 부자가 되었는가? 월급 타가지고 돈 벌었냐? 주식해서 돈 벌었냐? 자, 20년 동안 코스피 차트가 이랬는데 이거 가지고 이 상태에서 돈을 떼부자가 됐다면은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일 거다 이게요. 일반적으로 미국 국민들처럼 월급에서 일정 동안 계속 주식 투자 저축을 하는 미국 국민들하고는 우리는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 기승전 부동산이었죠. 우리나라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갈 곳 없는 돈이 그렇게 많다면 아파트와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특히 주식보다는 아파트처럼 정직한 투자 상품이 어디 있겠냐. 사놓고 왜 인구가 서울 경인 지방에 계속 몰리니까 한국은 이제 도시국가가 될 거예요. 전 세계가 도시국가와 미국이 도시국가라면 나머지 국가들은 변방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밥이 한밥보다도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좀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함께 식사는 주관적 행복감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소득이나 실업 상태와 맞먹을 정도다. 더 많이 한밥할수록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감정이 높고 부정적인 감정은 낮다고 보고한다. 사진은 해뿌리면은 뭐 이쁘장한 여자애들하고 남자애가 이게 되게 뭘 넣고 많이 먹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한국인들 중에 40%는 집에서 휴식할 때 혼자 쉬고 싶다고 말했다. 혼자 식사하는 방법, 자기가 직접 밥을 해서 2024년도에 늘어났다는 얘기죠. 음식 배달시켜 먹는 거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 알키트로는 좀 줄어들었고 직장 학교 식당에서 늘어났고
음식점을 방문해서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놀랍게도 한국에서 더 인기 있다는 일본 프로그램 고독한 미식가 저도 자주 봤었는데 그 식당에서 먹는 거죠. 그거는 한밥이 좋은데 가정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집에서 밥 먹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그 어부인께서 식사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제가 좀 하거든요. 음식을 조금씩 하셔. 우리가 지금 먹는 양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옛날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맛있다 그래도 한 끼는 맛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먹으려면 아주 지겨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 음식 찌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난 그래서 한국은 여자들은 괜찮은데 아줌마가 되면은 한국이 망하는 꼴을 많이 본다. 그렇게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한 15년 이상 설거지를 해봐라. 그런 얘기 나오겠냐. 혼밥 먹고 말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중공 예찬론이라고 제가 의문을 붙여봤어요. 원래 제목은 나는 돼지 플라잉 피그에 추월당한 한국 삼성만 사직생하면 될까라는 다소 비판적인 제목을 동아일보 청광암 논설주간이 컬럼을 냈습니다. 중국 산업 전 분야에서 한국 추월 차선 진입,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커지는 존재감, 삼성만 사직생에선 50년 내지 50년 뒤 중에 앞서는 분야 하나라도 있을지 의문된다. 금양 K배터리 실적 부진에 더해 회계감사 문제까지 겹쳐 상장 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 요런이 또 금양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네요. LG에너지 솔루션, SK윤, 삼성 SDI 다 안 좋죠. 그 다음에 샤오미 최근 중국의 굴기가 무서운 이유라고 중국의 굴기라고 아주 그냥 찬양을 하고 자빠졌어요. 더 이상 가격 경쟁력만이 메이드 인 차이나의 유일한 무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반도체나 가전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기초연구와 설계기술 분야에서 이미 중국이 한국을 초월했다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리도 그 경제 발전할 때 일본 거 많이 베꼈죠. 산업 스파이지까지는 안 했는지 몰라도 중국은 산업 스파이지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고 미국 것도 기술 탈취는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중국 굴기를 만든다.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 첨단 분야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명함도 못 내미는 처지다. 아주 한국을 비하하네요. 샤오미의 류이진 회장은 비즈니스의 성공 비결과 관련해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샤오미 회장의 어로까지 준비하고 있는 사설 주간이네요. 논설 주간. 하지만 지금 중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은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의 7년간의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쌓아올린 것이다. 찬양을 하기 바쁘네요. 더 이상 바람에 몸을 실어야 하는 돼지가 아니라 스스로 바람을 부려 날 수 있는 용이 된 셈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특별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치권과 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총력전을 펴는 중국을 상대로 승리는 커녕 뭐 생존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제가 글을 요약해 봤습니다. 자, 반도체 특별법 하나 통과 못 시킨다는 얘기는 다 중국에서 돈 처먹은 애들 때문에 통과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반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중국 찬양 일색으로
참 동아일보가 이런 신문이었나요? 대안을 제시 못하는 수준의 칼럼이다. 중국의 산업 스파이와 중공 정부 보조금, 거기다가 친중 정치인의 존재가 그 원인이라고 추정은 왜 못하는가? 이상하게도 저는 이 칼럼에서 전형적인 사대주의를 보고 있네요. 이재용 회장 중국 방문, 애플, 틴콕 등 글로벌 CEO 만난다. 이 김정우 기자가 한경에서 3월 24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3일 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급 발전 포럼에 참석한다.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틴콕 애플 CEO,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아랑코의 아민 나제르 등 아랑코가 사우디아라비아죠. 이번 포럼에 함께한다. 한국에서는 이 회장을 비롯해 광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이름을 올렸는데 광노정 사장은 2년 연속 참석을 했답니다. 이 회장이 최근 사직생 각오 삼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중국서 활로를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전방위적인 발전 모덴텀 및 모덴텀 촉발과 안정적인 세계 경제 성장 공동 추진이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한 것은 자유시장 세계 교역 무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다 그러면 중국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도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 주도로 세계 포럼 같은 다보스 포럼 같은 거를 해서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겠죠. 뭐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 보면은 중국은 이제 한계에 왔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뉴스들은 안 보고 동아일보 논설 주간은 중국 떼국 따거 형님이라고 아주 칭찬하고 예찬하는 것 같은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렇게 들린다 이게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